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도 하지만 국내와 더불어서 이제 해외 쪽도 합니다. 해외는 이제 만주라든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미주 쪽으로 멕시코, 쿠바. 그러니까 국내외 쪽을 이제 두루두루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대학교 사학과에서 한 38년 정도 이제 교수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고려학술문화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좀 이사장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문화원에서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강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4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4월달 강의를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은 이제 임시정부를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다. 다른 해보다도 올해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복 몇십 주년이죠? 80주년. 예, 8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5년에 이제 저희가 광복을 했는데 수많은 국내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래도 가장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한번 들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근데 강의만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주로 지역의 사진들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한 50분 정도, 지금 10시 10분이니까 한 50분 정도, 10시 50분까지 하고 한 10분 쉬고, 그리고 또 이제 한 50분 정도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으시다가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는 아무래도 이제 요새 날이 이제 갑자기 봄이었다가 갑자기 거의 여름이 된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뵈니까 다 건강하신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 않으세요? 쌀로 반? 예? 건강미가 그냥 이렇게 넘쳐 보이시네요. 예, 그래서 6, 7, 8은 중국에 놀러 가면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글쎄 다음 달 5월 달이 사실은 좀 놀러 다니기 좋은 계절인데, 그리고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학생들이 방학이에요. 대학생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리고 이제 요새는요 중국이 비자가 없잖아요. 예? 노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사진도 찍어라 하여튼 중국 비자 받는 게 아주 귀찮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내야 되고. 근데 요새는 이제 중국 비자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 쪽에서도 여행 정비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 3박 4일에 한 30만 원대 막 이렇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어디 이렇게 상점 많이 데리고 다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것도 귀찮아요, 사실은. 근데 귀찮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여행할 때 이제 여러 상점을 데리고 가는 거, 그것도 아이 쇼핑이고 좋죠, 그죠? 물건만 안 사면 되죠. 물건만 안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가이드가 하도 죽는 소리 하니까 또 나이 먹어서 안 살 수도 없고 말이지, 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내외 쪽을 전공인데, 주로 이렇게 답사를 해설하고, 그러니까 연구도 하지만 주로 답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중국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장소가 상해 쪽에 오래 있었거든요. 상해는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이면 가요. 예? 간단하게 가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네가 중국의 또 아름다운 도시가 항저우라고 되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거든요. 아주 동네가 상하이는 시끌시끌해요. 예?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는 상해, 천진, 북경. 북경이 수도잖아요. 그쵸? 북경이 수도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중국의 오랜 수도가, 대표적인 수도가 이제 북경이고, 그죠? 예? 지금도 북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장개석 잘 아시죠? 장개석이가 중국의 국민당인데 지금 이제 대만으로 쫓겨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장개석이 있었던 국민당 정부 수도는 난징, 남경이에요. 예? 남경.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경 많이 가시는 데가 중국의 옛날에 고대 때부터 중국의 특히 당나라 때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 장안이 현재 이름은 어디죠? 현재 이름은 서안이에요. 서안. 시안이라고 하는 서안. 옛날에 장안. 예?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수원 가깝잖아요. 수원의 북문의 진짜 이름은 뭔지 아세요? 장안문이죠. 당나라에 그걸 본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경복궁 가끔 가시잖아요. 경복궁의 기본 패턴 있죠. 처음엔 광화문이 있잖아요. 홍례문이 있어요. 홍례문 지나면 근정문. 그 다음에 임금이 이제 이렇게 조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행사도 크게 하는 데가 근정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정사를 돌보는 데가 집현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제 그 부부간에 사는 뭐 교태전. 예? 그 다음에 뒤에 정원이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기본적인 패턴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델로 한 거예요. 장안성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 샜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를 하면 상해, 그 다음에 항주. 항주라는 데는요, 그러니까 상해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서울보다 더 커요. 예? 그리고 너무 변화하고 발전하고 뭐 그런 동네인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항주는 중국의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송나라. 송나라는 우리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송나라인데 그것도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거든요. 남송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항저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동파 많이 들어보셨죠? 소동파가 원래 있던 시대가 남송이고 소동포가 적벽부 같은 거 이렇게 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항주에는 성우라는 큰 호수가 있거든요. 이걸 본따 가지고 수원에서 서울을 만들었어. 인공으로. 예, 왜냐면은 정조대왕이 서울에 경복궁이 있잖아요. 그쵸? 경복궁이 있는데 이 경복궁은요, 정조가 경복궁에 없었어요. 왜냐면 경복궁이 임진왜란때 일본 놈들이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창덕궁에 계셨어. 그래서 이제 제2의 수도라고 해서 수원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나라를 모방을 해가지고 뭐 장안문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또 송나라의 좋은 것들을 본따 가지고 거기도 이제 수원이라는 동네를 만드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호수를 만든 거예요. 인공저수지. 그게 서호예요. 근데 이름은 중국의 항주의 서호로 이름을 따온 거지. 그래서 임시정부가 항저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멀리 남쪽으로도 피난을 가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그 뭐랄까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 남쪽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무슨 계림도 다 아시네. 이거 대단하셔요. 그 계림이 그 뭐가 이쁘냐면 산이 이뻐요.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남한산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돌이 무슨 돌로 돼 있는 거죠? 화강암이잖아요. 근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흑산이 많아. 흙으로 된 산이 많은데 남쪽으로 가면 산이 석회석으로 된 산이에요. 석회석이라는 거는 오래되고 그러면 침식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산은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쭉 완전히 동양화에 나오는 산들 있잖아요. 그런 산들이 계림에 있어요. 그래서 계림이 참 이뻐요. 근데 계림 쪽에 또 유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유주라는 도시에 임시정부가 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있은 데는 이제 중정이라는 동네거든요. 충칭. 중국의 사천성이에요. 사천성은 위나라, 오나라, 청나라. 옛날에 유비관우 장비. 예? 그 청나라잖아요. 청나라가 있었던 데가 바로 사천성이야. 그 유비관우 장비가 있던 데. 거기에 이제 중심 도시가 사실은 성도라는 데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데는 중경, 중치. 그래서 그런 여러 그 지역들을 제가 사진으로 임시정부의 이동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중국에 놀러 가실 때 한번 사전에 공부하신다.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장을 가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거와 더불어서 그 현장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잠깐, 자, 댓글을 누르면 되나? 예. 어떻게, 저 사진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장을 가다 조금 전에 윤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그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도 하지만 제가 이제 답사도 많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주로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가끔 일요일 날 심심하시면 오전에 진품 명품 같은 거 좀 보시죠? 네.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박물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유물 감정이라든가 특히 제가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집에 귀중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얼마 정도 되겠다. 근데 저는 근현대 유물만 볼 줄 알지 조선시대 거라든가 옛날 도자기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는 볼 줄 몰라요. 그리고 붓글씨 같은 경우도 잘 볼 줄 몰라요. 저희는 책이라든가 주로 문서, 사진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려면은 책만 봐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가서 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답사를 하잖아요. 답사를 가면 사진하고 이런 거 자꾸 찍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저희가 주로 옛날 장소를 가잖아요. 옛날 장소를 가면 이 옛날 지금 주소라든가 번지수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쵸?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여기가 몇 번지였고 어떤 모습이었을까? 건물도 대부분 다 헐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진들을 자꾸 보고서 그 지금 현재 장소에 가서 그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 자료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박물관하고 연계가 돼서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라든가 뭐 등등 이런 일들을 이제 그게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남에는 그러고 보니까 박물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시작합니까? 예. 그러면은 성남의 여러 가지 위상으로 봐서는 박물관 짓는 게 굉장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었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현재 판교박물관은 있습니다. 판교박물관? 예. 판교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 느낌에 아마 그쪽에 아파트 짓고 기부 체납해서 조그맣게 그 판교 쪽에서 나온 유물들을 거기다가 이제 좀 보관하고 전시. 규모는 그렇게 면적은 작은데요. 그래서 현재 백제 고구려의 고분을 중심으로 거기 돼 있거든요. 백제 고구려 고분을 중심으로. 예, 저기 석실분이요. 그래가지고. 석실분. 예. 석실이요? 예. 그래서 우리 백제. 예, 고구려 백제가 무덤이 대부분 석실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일본에 있는 고고학자들도 가끔 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백제 고분의 스탠다드가 지금 판교박물관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판교박물관에서 해설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교를 개발할 당시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석실분이 나오니까 그 도로공사에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재 처리를 하면 기간 내에 그걸 다 완공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군데다가 몰아놓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남시에다가 이렇게 체납을 한 거죠. 네, 기부 체납을. 네,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는 그 당시에 박물관이 없으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던 차에 뭐 공짜로 생기니까 일단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 기부 체납을 해줘요. 네, 그런데 타 지역에도. 그거는
그냥 갑자기 생긴 거니까 예산도 없었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성남시에 생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박물관 규모로서는 좀 작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중요도에 비해서 유물의 중요도에 비해서 작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다시 박물관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원소 그냥 계속해 주세요. 예, 네네. 예, 아주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놀러 가실 때 이 책 갖고 가세요. 이거 사실 사람.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문하실. 저거요? 한 뭐 2만 원 정도? 아, 예, 그럼 제가 오늘 갖고 왔으니까 공짜로 드리려고 그렇게 여쭤본 거지. 네, 예. 제가 이걸 뭘 팔겠어요. 오늘 수업 듣는 분한테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이 나시면 서대문에 독립문 아시죠? 네. 독립문 옆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그 서대문 형무소는요 190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1908년에 만들어진 거고 처음에 이름은 경성감옥,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해방이 될 때까지 있었고 서울에 또 하나의 형무소가 큰 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말고 1912년에 만들어진 건데 큰 거.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정성형무소 그리고 해방 후의 이름은 마포형무소. 그리고 그 마포형무소가 현재 어디냐면 최근에 텔레비에 많이 나왔어. 그 서부지법 있죠. 윤석열 대통령 뭐 한다고 해가지고 막 뭐 난리 난 데 있죠. 거기가 원래 마포형무소 그 일제시대 때는 서대문 경성형무소짜리. 그래서 우리나라엔 그 형무소가 가장 만들어진 게 일찍은 1908년 서대문 형무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서대문 형무소 바로 뒤에 뭐가 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틈날 때 그 제 오늘 강의 듣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가서 거기에 이제 유물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지하철 독립문역에 내려셔서 바로 나가면 바로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서대문 형무소 우측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만 들으면은 그냥 잊어버려. 현장을 또 한번 가보시고 또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컨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뭐 이런 분들 다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셔도 좋다. 근데 그거는 1908년에 만들어진 그래서 45년까지. 그리고 그 형무소가 지금 현재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지금 저쪽에 동네 이름이 뭐죠? 인덕원. 예, 그 인덕원에 있는 게 이 서대문 형무소가 옮겨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많이 투옥이 됐었고 그분들을 이제 그 옥바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대문 형무소 길 건너가 옥바라지 마을.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앞쪽에 독립문 앞에 큰 시장이 하나 있어. 영천시장. 거기에서 주로 많이 팔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떡이에요. 떡. 왜 떡을 팔았냐? 옛날에는 미결수는 밥을 안 줘. 그렇기 때문에 그 옥바라지 마을에서 영천시장 가서 떡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맨날 밥 갖다 바칠 수가 없잖아 남편한테. 그러니까 떡 한 그릇 해가지고 그래서 영천시장은 떡전 가게가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영천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떡 가게가 많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사전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줬고요.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중요한 거는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1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있었고요. 그 결과 수많은 민족대표 33인이 있지만 또 민족대표 여기 48인 그래가지고 동아일보라든가 그 당시 신문에도 그런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3.1운동 결과 민주공화제. 우리가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민주공화제가 된 거예요. 즉 뭐냐, 고려신라 백제부터 그쵸? 쭉 내려오면서 우리는 왕이 주인인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1890년대에 대해서 1897년 그때 황제가 주인인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대한제국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제국이 됐고, 이 대한제국의 뭐랄까, 임금님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네? 경복궁. 경복궁은 이제 원래 이제 그 태조 이성계 때부터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에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게 됐잖아. 임진왜란한테 부탁을 했잖아. 그래서 창덕궁으로 옮겼어. 근데 대원군이 위상을 재정립하겠다. 왕권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시켰어. 그런데 이 경복궁에서 누가 죽었어요?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토막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서워서 오줌을 줄줄 싼 거야. 도망갔어. 어디로? 덕수궁. 근데 덕수궁은 원래 왕실 이름이 아니에요. 경운궁이야. 경운궁. 경운궁이고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됐잖아.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되고 왕이 그 전에 쫓겨났잖아요. 해금 일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왕실을 어디로 옮겼냐? 다시 창덕궁으로 옮겼어. 순종이 즉위한 거야. 근데 고종황제도 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경운궁에 계속해서 살게 돼. 근데 이 경운궁은 왕이 있는 곳을 궁이라고 하거든요. 경운궁. 근데 이름을 적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름을 살짝 덕이 있고 오래 사셔라. 그러니까 일종의 고종황제가 폐위된 다음에 살던 집, 그때부터 이름을 덕수궁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래서 1897년에 뭐 광무 황제가 이제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근대화가 돼요.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그래서 그 경복궁 안에 서양식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예컨대 굉장히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덕수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볼 수 있는 건물이 뭐예요? 석조전이죠. 석조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여러 집들이 신식으로 지었어요. 그런 그 신식으로 지은 집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돈독전이라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는 또 중명전이라는 것도 있어. 중명전에서 1905년에 11월에 을사조야. 우리가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어요. 중명전도 있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게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 관저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근대화의 깃발을 날렸지만, 그거는 진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예요. 근데 1910년에 나라가 망했죠. 근데 1919년에 3.1운동의 결과 우리가 국민이 주인인 대한제국, 황제가 주인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뀌었어요. 1919년 4월 11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정치제로 받아들이는 게 어디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추구했던 민주공화제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역시 그 민주공화제 국가였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이게 바뀌었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 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민주공화제를 이제 헌법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과거에는 4월 13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4월 11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꿨냐면은 4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안 바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4월 13일은 대외적으로 공포한 날이야. 4월 11일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고민을 해서 결정한 날이야. 결정한 날이나 공포한 날이나 사실은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새롭게 자신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국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날짜까지 수립기념일까지도 4월 13일보다는 기존에는 13일로 했는데 자기네는 뭔가 다르다. 사실 다른 것도 없어. 저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4월 11일로 지금 바뀌어 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대가 많아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 진짜 중요한 날이지, 결정한 날이지, 고민해서 회의 끝난 날이 중요한 거냐. 이거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목숨 걸고 뭐 이럴 부분은 꼭 바꿔야 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부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자기네가 추구하는 이상 이럴 때 주로 기념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범 김구 선생을 굉장히 존경했고 특히 김구 선생의 어떤 통일, 남과 북과 남의 통일을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이 존경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을. 그런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기념관이 어느 기념관이에요? 그 백범 기념관을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강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예?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약간 좀 너무 진보적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일반 대중이 이런 백범 김구 선생을 지나치게 김구 선생은 좌우합작이라든가 통일 이런 걸 강조하니까 이거는 조금 좀 반자유주의적 색깔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또 정부도 있었어요. 그런 정부에서 만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누구 때 만들었냐면은 이명박 때 해서 박근혜 때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해방 후에 그 정치 세력의 어떤 정권의 이동이라든가 변동에 따라서 기념관의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1980년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저희 학계에서는 높이 평가 안 했어요. 주로 이제 노동자 농민 중심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역사학계에서 좀 사회주의 운동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높이 평가 안 했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좀 가치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체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어떤 그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특히 민주공화제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져서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대한민국 우리 독립운동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대표성을 띈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역사학계에서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부터 1922년 정도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그 독립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왜? 3.1운동 결과. 사실은 우리가 독립될 줄 알았어요. 또 파리 강화회에서도 임시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거나 독립이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곧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임시정부를 후원했어요. 그러나 안 되지 않고 또 임시정부 요인들이 누구는 대통령, 누구는 국무총리, 누구는 장관 이래서 또 감투욕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23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임시정부가 와장창창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임시정부를 개조해야 되겠다. 개조파. 또 임시정부를 새롭게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창조파. 그래서 1923년에 상해에서 국내외에 있는 모든 동포,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것을 국민대표회의라고 해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을 탄핵시켜버려요. 1925년에. 그러다가 보니까 임시정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해. 그 이후에
임시정부를 새롭게 꽉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32년에 윤봉길 의사예요. 윤봉길 의사가 백범 김구의 지도를 받아서 한인애국단 그래가지고 팍 임시정부를 올렸어. 그러나 임시정부가 뭔가를 윤봉길 의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일본 애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끊임없이 도망을 다닌 거예요. 32년 윤봉길 의사 이후에. 언제까지? 1940년에 중경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주라든가 여러 군데로 피신하다가 40년에 결국은 충칭, 사천성. 그래서 1940년부터 45년 요 사이에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1923년부터 39년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대표기관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나 이런 데서는 임시정부가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학계에서는 비판적인 학자들도 많다. 그러니까 한 인물에 있어서도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죠? 아주 잘 나갈 때도 있고 부침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잘 나갈 때도 있고 처음에는 잘 나갔어. 마지막에도 잘 나갔어. 그러나 중간에 권력쟁탈전이나 여러 가지가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임시정부가 때에 따라서는 몰락한 시점도 있었다. 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주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많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봉길 의사의거는요 1932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몰락시키려고 추적을 하고 임시정부는 잡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도망을 다녔다. 그래서 항주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 호남성의 장사, 저 계림 있는데 유주에서 중국의 사천성 남쪽에 있는 기강에서 중경. 그래서 이제 40년부터 45년 중경에 있고 그 다음에 해방이 돼서 이제 들어왔다. 들어와서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손들고 답변해 보실 분. 이화장. 예? 이화장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는 이제 이승만. 백범 김구 선생이 계셨던 서대문 쪽에 적십자병원 옆에 있는 그러니까 강북 삼성병원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이 계셨던 장소 그리고 계셨던 장소가 있죠. 안도희한테 총 맞았던. 답사 한번 가셔야 되겠네. 예? 예? 그쪽에 강화문에서 내려서 살살 걸으시면 세문학교에 있고 세문학교의 옛날 이름이 정동교예요. 언더우드가 만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그 서울역사박물관.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그쪽에 우측에 강북 삼성병원 있고 그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그 2층짜리 건물 하나 있는데 왜? 교자까지 가운데 자리가 교자야. 정교장. 경교장 답사 한번 가셔야 되겠어. 근데 우리 선생님 교자 맞추셨으니까 책 한 권 드려야 되겠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교장 안 가보셨어요? 거기 백범 김구 선생이 2층에서 안도희한테 총 맞았어. 네, 총 맞아가지고, 총 딱 해가지고, 그 유리창도 깼어. 그 깨진 유리창도 있어. 거기, 그대로. 사무실에서 총 맞았어요. 백범 김구. 그 강북 성심병원, 그 길 건너에 추어탕 잘하는 집이 있어. 네? 그리고 그쪽에서 하면 거기 바로 이제 경향신문사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건 정동길이야. 덕수궁 뒷담길이에요. 네? 거기 조금 내려가다가 우측에는 이화학당이고 이화. 왼쪽에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러시아 옛날에 공사관. 그러면 고정이 또 피신 갔던 그 길 나오고 거기 이제 바로 덕수궁. 거기 이제 중명전도 있고. 거기 걸어오면 살짝이에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 제가 아까 또 덕수궁 이야기했는데 덕수궁 살랑살랑 바람쐬러 한번 가세요. 왜냐하면
덕수궁이 요새 그 4월 22일이 언제야? 어저께인가? 어제부터 새롭게 오픈했어요. 뭐를 오픈했냐면은 그 서양식 건물들 있죠? 구조관계가 만들었던 그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해서 그래서 저기 그 새롭게 그 저기 전시를 새롭게 쫙 하고 있어요. 아마 야간 개장도 할 거야. 예, 덕수궁에. 그 아직도 벚꽃 폈을 때 가셨으면 더 좋은데. 예? 그리고 이제 걸으시기도 좋잖아. 그 평지고. 또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고종황제가 그 있었던 건물이라든가 또 선조 임진왜란때 선조대왕 있죠? 선조대왕이 피신했을 때 거기 머물렀던 집도 거기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건물들이 있어. 그냥 건축사로도 좋고 전시도 아주 괜찮아. 멀지도 않고 여기서. 그쵸?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실 때 덕수궁 안에 말고 바깥으로는 중명전이 있거든요. 그 을사늑약 했던 장소고 하니까 그런 데도 좋고 그쪽에 조그만 커피숍들 있죠. 이런 데도 많고 아주 걷기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연인하고는 같이 마세요. 헤어져. 그제 옛날에 덕수궁 동작 있거든. 헤어진다고 하니까. 네.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애매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데리케이트한 문제이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1940년부터 45년까지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요새식으로 말하면 진보예요. 그래서 좌우합작 정부예요. 좌우합작.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그 자유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강조했어요. 그래서 평등의 개념을 그 당시 균등이라고 생각해요. 균등. 그렇죠? 뭐 평등이나 균등이나. 그렇죠? 그래서 삼균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세계는 평등해야 된다.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만 추구하면은 자본주의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균등도 중요하다. 그래서 균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균등을 해야 된다. 이거 보통 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균등. 큰 건물들은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국유화를 해야 된다. 국유화. 그러니까 이거 국유화라는 건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큰 건물은 큰 공장은 국유화하고 작은 것들은 자유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좀 겸비한. 그리고 교육의 균등. 교육은 다 평등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일정 나이 이상은 다 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등을 자유와 더불어서 평등을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0년부터 45년 사이에는 자본주의,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굉장히 그 민족주의지만 열린 민족주의야. 그런 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균주의라고 그래요. 세계적 조수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수왕. 이 사람은 와세대학 법과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부터 45년 이 사이에 분위기가 상당히 자본주의도 셌지만 공산주의도 굉장히 셌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김일성이 있던 시절이 아니죠. 김일성이 있던 시절이 아닌데도 아닐 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이 많았어요. 왜?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지배를 받고 약탈당하고 수탈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국주의 몰아내라. 근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상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 그러니까 백보 김구 선생은 기본적으로 통일을 강조했잖아요. 좌우합작을 주장했잖아요. 다 껴안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백검 김구는 공산당인 거야. 순수하게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면 백검 김구는 좌우합작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도 진보적, 자유, 그러니까 균등,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의 균등. 이렇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평안도에서 내려와 서북청년단 출신이었던 안도일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자본주의야. 자유주의야.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백범 김구를 죽인 거예요. 예컨대. 그러니까 40년부터 45년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하나의 노선은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자화합작적 성격이 굉장히 좀 강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던 이상도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진보적인 민족주의를 김대중 같은 사람도 주장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델이 누구냐? 백범 김구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백범 기념관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런 해석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어. 그때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19년 4월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내의 모든 동포들의 열과 성원, 기부금도 많이 냈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큰 건물에 살았어요. 상해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태극기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리고 앞에는 정원도 있고 인도 출신 경비병도 있고 이러한 어떤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임시정부가 국민들과 대중들의 지지를 못 받기 시작한 이후 1923년 이후 그때 임시정부는 아주 형편없는 건물, 국내외 동포들의 지원이 안 들어와. 특히 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이었다가 탄핵당한 다음에는 미주 지역에서 돈을 안 대줬어.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있죠. 미국, 멕시코, 쿠바, 특히 미국, 이 사람들 하와이 이쪽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미주 동포들이 돈을 많이 대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도산 안창호보다는 이승만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25년에 대통령에서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됐냐면은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쓴. 그래서 임시정부가 점차적으로 사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몰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해에다 만들었습니다. 왜 상해에다 만들었냐? 상해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상해는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황포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도시고, 그렇죠? 영국 조계지에서 출발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강국들의 조계지가 있었고, 그러면서 금융이 발달했고 외교가 발달한. 그래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둠으로써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서 식민지의 여러 나라들을 좀 옹호해준 자유의 나라. 그러니까 누구냐? 바로 프랑스였다.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에서 식민지, 프랑스 조계지에서 우리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조계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에 보면 상해가 이렇게 그 동방명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황포강 있죠. 여름에가 더운데 저녁 때 나가면 시원하게 강바람에 그리고 보트도 한번 타시고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26년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쇠퇴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해에 만약에 관광을 가시면 바로 이렇게 몰락한, 그리고 여기 그 1층과 2층에 쪽에 이제 임시정부가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띄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볼 수가 없는, 그때는 임시정부가 몰락했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10분 쉬고 좀 이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 좀 첫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근데 둘째 시간에는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19년 4월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컸는데 23년 이후에는 사실상 임시정부가 1932년 4월 달에 윤봉길 의사가 이거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임시정부가 거의 몰락하고 대중적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그 이후에 있던 청사는 아주 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그리고 임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상해 관광을 가시면 여러분 처음 갔을 때 임시정부 그 버스에서 내리면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비디오 상영, 비디오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골목입니다.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입구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입니다. 골목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그런 전시물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진품은 없고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서 이렇게 대여해서 복제품이고 또 이거를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중국의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시와 관련해서도 글자 같은 거 있잖아요. 한자 혹시나 또 뭐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뭐 등등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절대 못 쓰게 그렇게 이제 그 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한중우위 중한우위적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이제 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6년부터 32년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백범 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김구 사무 집무실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태극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백범 김구만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에는 백범 김구가 뭐 가장 높은 직책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6년부터 32년까지는 일종의 이제 주석과 같은 그러한 이제 그러나 그렇게 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어떤 큰 규모의 임시정부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백범 김구 그러니까 스타로 탄생한 거죠.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백범 김구가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서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만주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 많고 특히 만주 지역에서는 뭐 석주 이상용으로 대표되는 고성희 씨들 그 다음에 일송 김동삼으로 또 대표되는 또 그 의성김 씨들 그 다음에 또 안동 쪽에 우리 선생님이 또 이제 또 동산 유인식 선생 또 후손이신데 또 그 유치성들 이게 본관이 어디시죠? 전주죠? 그러니까 전주 유씨 집안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그 중소녀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그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23년 이후에는 임시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운동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임시정부가 23년 이후에 어려웠는데 이때 이제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이 IMF에서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경제 성장을 한국이 2025년에 2% 정도 경제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IMF에서 한국의 경제가 오늘날 2025년 1% 경제 성장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을 낮췄어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가고 이 상태 때문에 경제 대공황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 옛날에 언제 경제 공황이 크게 있었냐면은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했냐면은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는 일본이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한반도를 1910년에 집어삼켰잖아요. 근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일본이 1929년에 세계 대경제공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로 진출합니다. 만주로 치고 올라갑니다. 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만주까지 치고 올라가가지고 1932년 3월 1일 날 만주의 계례국을 만듭니다. 그 계례국의 황제가 누구죠? 부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이를 갖다 놓습니다. 만주 사람들이 반대할까봐.
그러면서 또 이 일본 놈들이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상해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해 사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상해를 일본 놈들이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 속에서 끓겠어요.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의 한과 우리 한국의 한을 같이 풀어준, 동시에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봉길이 상해 사변 축하 저거 행사, 예? 홍구공원, 지금은 노신공원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폭탄 던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독립운동 선상에서 한국이 있다는 걸 알렸고, 아울러서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의 적이 바로 한국의 적이고, 한국의 적이 바로 중국의 적이다. 그쵸? 일본 놈들 똑같은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놈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동지적인 결속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 바로 윤봉길의 32년 4월에 홍구공원에서의 의거, 홍구 의거다. 그리고 그 윤봉길의 의거의 배우가 누구냐? 바로 백범 김구다. 그래서 김구가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백범 김구는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진 있죠? 스마트폰 많이 찍으시잖아요? 사진 이게 1926년부터 사진기가 보편화가 됩니다.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1운동 있죠? 3.1운동 때 사진기가 갖고 있는 게 선교사들 정도밖에 없었어요. 신문기자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없어요. 일본 애들이요, 3.1운동 일어난 지역들이 있죠? 큰 사건들 다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사진기가 없어서. 근데 1926년부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러 신문에 사진이 많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32년에 윤봉길 의거 당시에 백범 김구가 그 당시에 새로운 문물 기구였던 사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합니다. 요새 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광고, 홍보를 엄청 때린 거예요. 어떻게? 일단은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뒤에다가 태극기 배치하고 윤봉길 의사가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선언서, 한인애국가 선언서 붙이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총, 한쪽에는 술탄. 그렇게 윤봉길 의사 단독 사진 딱 하나 찍어요. 그러니까 의거를 성공했을 때 쫙 신문사를 뿌리는데 상해는 국제적인 도시였죠.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백범 김구는 이러한 스타 뒤에는 내가 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백범 김구가 윤봉길 의사하고 사진을 또 같이 찍는 거야. 둘이서. 또 시계도 또 탁 이렇게 예? 받고. 그쵸? 그러니까 요새 속된 말로 스토리텔링은 다 되게 예? 콘텐츠를 진짜 완벽하게 짠 거야. 그래가지고 다 뿌려. 신문사에 의거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스타의 스타로 떠오른 게 누구예요? 윤봉길은 죽었어. 백범 김구가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인애국대 수많은 동지들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누가 있어? 예? 이봉창 의사라고 들어보셨죠? 이봉창. 이 사람은 한인애국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스타일로 사진 찍었어요. 단독 사진 찍고 자기랑 둘이 같이 찍고. 그쵸? 그러면서 윤봉길도 떴지만 영원히 뜬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백범 김구가 떴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알았지 백범 김구는 몰랐어. 근데 32년에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예?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최신 기기들 있죠? 스마트폰 잘 이용하셔야 돼요. 요새 A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손자한테 배우는 거지, 손녀한테. 예? 그리고 또 손녀도 그렇고 자꾸 가르쳐달라 그러면 좋아해. 근데 뭐를 주셔야 돼? 용돈을 꼭 줘야지. 그쵸? 용돈도 돈으로 주시지 않아도 돼. 요새는 토스라는 게 있어. 아주 간단해. 예? 이렇게 애한테 계속 돈 넣어줘야지 뭐. 뭐 달라 그러면. 예? 그리고 손자 손녀한테 돈 주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예컨대 조금을 주더라도. 예? 그러니까 현재의 문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애들이 훨씬 잘해. 우린 잘 몰라. 예? 그럼 애한테 자꾸 뭐 좀 물어보고, 그러면 애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 물어보면은, 아, 저희 애는 제가 그래서 계속, 제가 장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꼬마가 지금 이제 몇 학년이냐면 이제 요번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어. 딸내미.
예?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손녀랑 마찬가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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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둥이. 예.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근데 자꾸 이제 뭐 안 그러면 요새 딸내미 중학이 어디 아버지한테 뭐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한테 말 걸겠어요 어디? 예? 돈이나 주니까 뭐 쳐다보는 거지. 예? 예?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이 홍콩공원 쪽은 지금 현재는 이름이 노신공원으로 바뀌었어. 근데 노신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대문호야. 아이큐정전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 네, 노신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집이 원래 그 소위 말하는 안동으로 가면 안동 소주 만드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어디야 그 저기 중국의 항주 밑에 그쪽에 노신 옛날에 뭐 그 홍주인가 뭐 하여튼 그 술도가 하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신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보통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들 모시고 제가 아까 이제 답사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답사 해설을 많이 해요. 근데 중국 애들이 저를 항상 감시해. 예? 근데 그 저기 저는 이제 답사 지도 교수로 요번에도 가요. 제가 6월 중순에 러시아 가고 6월 하순에는 카자흐스탄 가고 7월 초에는 이제 중국 가고 답사 해설하고. 근데 이제 특히 중국이 신경이 쓰여요. 다른 데 괜찮아. 예?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저 비행기를 갈 때는 북경 가서 갈아타고 가고 올 때는 이제 러시아에서 나올 때는 이제 대련. 블라디보스톡에서 대련 와서 대련에서 트랜지트해서 이제 한국으로. 요새 그리고 배는 그냥 다녀요. 속초가 아니라 동해시에서 배 타고 블라디보스톡 갑니다. 블라디보스톡도 노비자야. 비자 필요 없어. 그리고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물가 확 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돈쓰기 좋아. 가는 사람도 없어. 예? 그러나 전쟁 중인 러시아는 흥청망청 맨날 놀고 있어요. 전쟁은 저쪽에 있어 하잖아요. 그 저기 모스크바 근처에 그 러시아 끼우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 뭐 저것도 없어. 근데 작년 9월에도 제가 러시아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전쟁 기분이 안 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안내해주는 친구가 러시아는 국민묘지가 별도로 없대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전산하면 고향 마을에 마을 묘지에 묻는데, 근데 마을 묘지에 가면 그렇게 그 전사자가 많대. 그래서 직접 갔어. 사진을 한 30장 찍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거는 이제 지금 전쟁 중에 잘못했다가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는 저 이제 러시아 입국이 안 되니까. 예? 그때 와 진짜 많더라고. 그 희생자들이, 전사자들. 그때 거기는 보니까 좀 우리하고 달리 비석에다가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러시아 깃발 하나 하고, 자기네 군부대, 부대 깃발 있죠? 그 2개. 그러니까 굉장히 컬러풀하게 그냥 쫙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이나 같은 이 도시에는 전쟁에 가는 놈이 별로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주로 가요. 돈을 많이 주니까. 한 3천만 원 준대. 입대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스리스크 쪽에 그 변방에, 그런데 좀 시골에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위문품 전달 이렇게 뭐 그게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뭐 2개 사서 하나 이제 이렇게 기부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전쟁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아니면은 뭐 도시에서는 뭐 애들 술 먹고 놀고 뭐 그냥 전쟁인지 뭔지 뭐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놈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예? 또 시골 애들, 예? 그래도 돈 준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의 부자 애들은요 전부 다 그 주변 나라 다 도망갔어요. 부자들 저쪽에 조지아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루지아가 조지아가 살기 좋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부호들이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는데, 아르메니아는 그나마 나아요. 아제르바이잔은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조지아 쪽으로가 좋아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투르키 그쪽으로 러시아 부자들이 그 대신 푸틴이 가려면 가라 그랬대요. 그 대신 너희 못 들어온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쪽이 좀. 예? 근데 이제 노신동상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데 답사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제 버스를 대절하잖아요. 그러면 여행사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 태극기하고 중국 깃발을 버스에, 관광버스 앞에 딱 이렇게. 그래서 상호, 한중 우위, 중한 우위. 이렇게. 보통 공안이 붙거든요. 아니면은 가이드가 공안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요새는요 만주 쪽이 심해요. 이 중국 관내 본토 쪽은 별로 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특히 이제 상해 홍콩공원에 가면 노신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윤복일 의사가 폭탄 당긴 장소를 가려면 이 노신 충상이고 요 뒤에가 바로 노신 동상이에요. 그리고 이 노신이라는 사람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을 안내할 때 여기를 먼저 가서 다 도열시키고 그 가이드한테 이제 사전에 부탁을 해서 꽃 있죠. 꽃을 딱 준비시켜서 전체 차렷하고서 대표 헌화하고 우리 한중의 중앙의 차원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준 노신 선생에 대해서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묵념시키고 그리고 제가 노신의 위대성에 대해서 좀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후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로 가는 거야.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안 따라붙다가도 이 새끼들 저 박한 교수는 한중의 중앙의 차원이구나. 응? 그쵸? 그리고 그 외국에 있잖아, 외국에. 외국에면 거기서 걔네들 잡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이상하게 애국심 발동이 많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저 백수장 가서 자꾸 태국 피날리고 염정 가서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자꾸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허허허 하고 오면 되는 거지. 그쵸? 예. 어쨌든 이 노신이라는 사람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신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복길 의사 기념관 쪽에는 입장료를 받아.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입장료를 받고 펜스를 쳐놨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서 안 봐. 돈 내야 되니까. 한국 관광객들만 와서 돈 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정부에서 돈을 조금 협조해서 펜스 같은 거 다 치우고 그래야 한중의 중앙의 차원에서 중국 사람들도 야 윤봉길이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줬구나. 그쵸? 이렇게 느끼고 스스로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이렇게 입장료 15원. 그쵸? 그게 비싼 겁니까? 15원이면? 15원이면 그래도 비싸진 않지. 예? 예? 예, 그러나 여기는요, 노신공원에는 중국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 특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춤추러 와. 춤추는 것보다 운동하러.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생활 공간이야. 예? 그러니까 공원이란 입장료도 공짜야. 예? 그냥 와서 아시잖아요. 중국 가면은 새벽부터 막 운동하고 댄스 치고 난리잖아요. 저녁에도. 그러면 심심하면 여기 가서 이렇게 또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이런 사람이 다 있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그때 펜스 쳐가지고 돈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보험부나 이런 데서 조금 좀 협조를. 예,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사실은 북한 던진 데는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에는 기념비석이 없어. 그리고 여기에 바로 노신공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노신공원 노신 설명하고 여기서 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 비석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받는 공원 입구에. 근데 사실은 역사적 사실하고는 틀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석이 있어. 윤봉길 의거 현장이라고. 근데 사실은 의거 현장이 이 자리는 아니야. 네, 윤봉길 그 안에 이렇게 시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상해에는 또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19년부터 32년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상해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묘소가 여기 있습니다. 외국인 묘역에. 근데 이 묘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서양묘지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였잖아요. 그러면서 민간인으로서 민주화운동도 하고 투쟁했던 그 유명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야? 김영삼이죠. 그러니까 김영삼 씨가 근데 김영삼 다 아시잖아요.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노태우하고 조금 합작했잖아요. 거기 대관이 죽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김대중보다 먼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노태우하고 좀 붙어서 그 대통령 후보 자리를 이제 하는 조건으로 속된 말로 이제 거기 붙었었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된 다음에는
새끼들 말이야 내가 이제 전략전술상 대가리 숙였지만 너희 새끼들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전투할 못하고 다 깜빡 보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나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 거제도 출신의 진짜 저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마침 1990년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수교했어요. 1992년 중국과 국교 수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마음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시정부 상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에 이 외국인 묘지에 누가 있어? 임시정부 요인들이 묻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뭘 했냐면은 역사 바로 세우기란 거야. 역사 바로 세우기. 속된 말로 그 박정희 친일이다. 근데 나는 민주투사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나는 내세우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임시정부 요인들을 특별히 나는 모시겠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활동하신 수많은 만주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모시겠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으로 상해 외국인 묘지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만주족의 독립운동가 예컨대 26년에 대통령 됐던 백안 박은신 등 여러 사람 그 다음에 일성 김동삼이라든가 또는 국무령 임시정부 또 국무령 대통령 내각 총리했던 석주 이상문 이런 사람들의 유해를 전부 다 지금 현재 동작동 국립현충원 있죠. 그걸로 처음으로 다 모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문민정부 대한민국의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선양한다. 그러면서 역사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또 경제 부패라든가 기득권 세력의 돈 다 뺏겠다. 그래서 김영삼 씨가 한 게 뭐예요? 금융실명제. 이런 거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있던 분들이 백안 박은신. 이게 이제 지금 묘터만 남은 거지. 그쵸? 그 젊은 애들한테 가리키면은 몰라. 묘자, 지자인데 터지자잖아요. 묘소가 있던 자리. 묘가 아니라 묘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한 거야. 이장에서 온 거는 어디서요? 국립현충원에 있는 거야, 지금. 국립현충원의 제일 위쪽에가 임시정부 요인묘예요. 제일 위쪽이. 거기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박은식이라든가 노백민 장군. 이 사람 황해도 사람인데 이번 초대 국방부 장관. 네? 그 다음에 김인전, 그 다음에 안태구, 그 다음에 얘가 신기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묘지를 전체적으로 모셔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는 여러분이 19년부터 32년 윤봉길 의거 때까지의 유적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처음 만들어졌어. 그러나 약간의 기복은 있었다. 그런데 윤봉길이 상해에서 홍콩을 폭탄 던졌어.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뭐냐? 백건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중심으로 윤목을 해서 폭탄을 던지려고 하니까 이건 시크릿, 탑 시크릿이잖아요.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들한테도 안 알린 거야. 백건 김구와 같이 그쪽 세력, 그쪽 세력에만 딱 알리고 딴 사람들한테 싹 비밀을 했어요. 폭탄 던졌어. 그리고 던지자마자 어떻게 다 도망간 거지. 백건 김구 세력은. 근데 도산 안창호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 있죠. 이쪽은 도망 못 갔지. 도산 안창호는 체포됐지. 그 어디 왔어? 서대문 형무소. 깜빵생활을 하다가 옥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꼭 죽을 때 되면 내보내요. 감옥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학대했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디 가죠? 경성의과대학 병원, 서울대학병원. 거기 가서 도산 안창호 죽은 거예요. 병상. 옥사를 피해서 병상. 사실상 옥사지. 그때 도망 못 가서 체포된 거야. 이런 사태들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가 가운데 상해에서 활동하던 김구파 외에는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상해 임시정부 임시정부 세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세력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김구 세력이 돼버린 거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산 안창호가 근데 1919년 4월에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때 임시정부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산 안창호예요. 근데 도산 안창호가 사실은 대통령이 되는 건데 대통령이 못 됐어. 그 이유는 뭐냐? 1919년에는 우리가 파리 강화회의가 필요했어.
그죠? 국제적인 승인을 받아야 됐어. 그래서 영어 잘하는 유능한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누구야? 이승만인 거야. 그 시기, 그러니까 이승만이 시대를 엄청 잘 탄 거야. 근데 도산한청은 영어는 해. 근데 영어를 하는데 그 도산한청은 뭘 잘하냐면 원래 연설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도산한청의 연설에 감동받아가지고 독립운동가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하긴 해. 콩글리시야. 예? 그리고 이승만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근데 어떻게 돼? 그 당시는 19년이라는 시기는 어떻게 돼? 국제적인 어떤 영어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도산한청호가 사실은 그 전에 1907년, 8년에 신민회라는 걸 만들어요, 국내에서. 예?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랑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대통령을 못하고 결국 이승만한테 대통령자를 친 거야. 그래서 노동총판, 요새 식으로 하면 노동부 장관을 해.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해. 실질적인 거는 다 도산한청호가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통령 못 된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결국 윤복이를 이거 때 김구한테 바톤을 넘기고 본인은 감옥 갔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도산한청호도 보면 참 안 된 사람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영원한 2인자로 도산한청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 이야기하면 도산한청호를 이야기해요. 백봉 김구를 이야기해요. 다 김구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타이밍.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인생을 이렇게 조금 사셨으니까 아 그래도 좀 운도 좀 따라야 된다라는 뭐 그런 거 약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도산한청호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역사학자로서 근데 고생은 고생대라고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아 젊은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백범 김구가 젊은 놈인데 그래가지고 쫄따구들 죄송합니다. 그 젊은 청년들을 다 쥐고 앉았는데 백범 김구가 경찰대장이었어요. 백범 김구가 그 특수부대 대장이었다고. 한인 부대가 별동대야. 한인 애국단이.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암살 테러 뭐 이거 다 이게 백범 김구가 하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백범 김구. 암살 테러 이거 주도했거든요. 투쟁, 의열. 이거 하다가 결국은 서북청년단 해방대 이거 하는 그 안두희한테 결국은 총 맞아 죽은 거지. 안타깝게도. 결국 그쪽에서 그쪽 패거리들한테 결국 백범 김구한테 죽은 친일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뭐 백범 김구가 그 조직 책임자로서 그리고 좀 좌쪽에서는 진보적인 쪽에서는 그런 거에 아주 책임자로서 활동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의열단의 김원봉. 그 사람이 또 그쪽에서는 또 이거였죠. 다만 이 김원봉은 제가 볼 때 백범 김구는 그래도 끊임없이 젊은 애들하고 소통을 했어. 끊임없이. 근데 의열단의 김원봉은 그걸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0년대 중후반에 그 젊은 애들이 있죠. 젊은 애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주의 사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렸냐면은 윗대가리는 김원봉 놔두고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중국 공산당, 연안파 공산당, 연안으로 가버렸어요. 태양산으로 가버린 거야. 예?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해방이 되고서 북으로 들어간 거야. 연안파. 조선 의용대 의용군들이 북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김원봉은 나이든 자기 세력만 있고 젊은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로 들어갔어. 임시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했어. 그 해방 후에 같이 김구 따라 들어왔어. 좌우합작전 보니까. 근데 들어왔더니 남쪽에서 자꾸 자기를 빨갱이라고 하고 좌파라고 해서 막 친일파 애들 인티시대에서 경찰에 있던 놈들이 자꾸 좁혀고 달라들거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 못 있겠다. 나의 후배들, 동지들이 젊은 애들이 있는 북으로 가겠다. 그래서 김원봉은 북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 젊은 놈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돼. 네? 근데 백범 김구가 그래서 한 자리 한 거야. 끊임없이 젊은 애들하고 소통한 거야. 자존심 내리고 항상. 그리고 어떻게 돼? 대가리는 숙이고 죄송합니다. 지갑은 항상 열고. 네? 네? 근데 열어봤자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백범 김구가 공작 대금을 사실은 이승만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거로 다 아는데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백범킹구예요. 비밀 편지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새롭게 공개됐어. 거기 보면 백범킹구 쪽에서 이승만한테 계속 연락해서 사실은 그 미주 쪽의 자금을 백범킹구, 그리고 백범킹구도 소위 말해 대장 노릇하려면 어떻게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으로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돈으로. 네? 돈으로. 그런 작전을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이게 독립운동사도 보다 보면, 예? 결국은 이제 해외, 여러분들 외국에 가잖아요. 외국에 가면 어떻게 돼? 그렇잖아요. 외국에 가는데 결국은 이제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외국에 있어봐.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돈을 대주거나 장개석이 대주거나 마오쩌둥이 대주거나 그거예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승만이 돈 대주거나. 돈 떨어지면 외국에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미주 쪽이 돈이거든. 돈줄이거든. 하와이라든가 멕시코 쪽도 그렇고 쿠바 쪽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멕시코의 올해가 한인 이주 120주년이야. 1902년에 하와이로 처음 갔어. 한국 사람들. 1905년에 한국 사람들 처음으로 어디 갔냐? 멕시코 갔어. 그리고 멕시코 갔는데 속았어. 죽도록 고생했어.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1921년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간 사람들이 쿠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래 사탕수수값이 막 올라오는데 때도 멀쩡하고 갔어. 근데 사탕수수값이 또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또 쿠바 가가지고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돈을 벌었더니 1960년대에 카스트로 들어보셨죠? 쿠바.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켰네. 그 혁명이 뭐야? 공산주의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죽어라고 쿠바 가서 노동해서 돈 벌어놨더니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네. 어떻게 돼? 배 타고 다 도망갔어. 미국의 마이애미 쪽으로. 돈 번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고 돈 있는 사람들도 배 타고 그때도 카스트로가 가려면 가라.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다 갔어. 그래서 쿠바의 한인들이 지금 마이애미에 많이 살아. 가깝거든 거기. 스토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윤목이 이거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 피난을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장개석 정부에서 굉장히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 지도부들이 계속해서 진부의 루트, 진부 세력의 피신을 어떻게 도와줬어. 그래서 상해 밑에서 상해에서 버스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가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흥에서 버스 타고 1시간 내려가면 항주. 그러니까 가흥은 중국말로 자싱이라고 해. 예? 이런 쪽에 계속해서 중국 국민당 쪽에서 제공하는 피난처에 숨어 살면서 8년의 유랑 생활을 한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할 거 아니에요? 친일을 하거나 전향을 하거나. 그쵸? 그리고 사실은 그 중간 과정에서 친일을 하고 변절을 하고 동료를 팔아먹은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혹시 우당 이회형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신흥무관한테. 그쵸? 뭐 지금 이렇게 광복회장 하시는 이종찬 씨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야. 근데 우당 이회형이 33년에 상해에 있다가 만주 대련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피신 망명을 해서 거기서 뭘 하려면은 그 만주국 관리, 일본국 관리를 때리려고 갔어. 가기 전에 자기 형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이석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당 이회형은 육형제야. 그 중에서 둘째 형이 이석영인데 양자로 갔는데 아주 돈 많은 집이었어. 신흥무관학교 할 때 다 그 사람이 돈 냈어. 그리고 또 안동 사람. 또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냈는데 특히 이석영이 신흥무관학교 교주야.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상해까지 갔는데 나중에 피신을 해서 그러니까 우당위 형이 만주로 이제 망명할 때가 나이가 한 60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또 일본 놈 사령관 죽이면은 감옥 가고 사형당할 거니까 인사 갔어. 근데 그때 이석영이 아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우당위 형 아들도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돼? 대련에 딱 내렸더니 대련항이 굉장히 큰 항입니다. 응? 응? 대련. 아, 그리고요.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제일 싸게 짧은 시간에 가격이 제일 싼 데가 어디야? 대련이에요. 근데 대련은 바닷가에 아주 이뻐, 동네에서. 예? 어쨌든 저기 뭐야 딱 내렸더니 그 경찰서, 수상경찰서, 해양경찰이지. 딱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결국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거를 형님이 그 우량위원이 왔다는 거는 그 아들이 이규창이라는 사람 하고 그 이석영의 아들밖에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석영의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좀 아편을 했대요. 그 당시에 지금 요새도 마약하는 애들 많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또 중국놈이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이 아편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대. 예? 아편했대. 그래서 아편 떨어지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본 쪽에다가 자기 작은아버지, 예? 데려간다.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챙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형의 아들 이기창이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에서, 그 이석영의 아들 청산시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생활비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친일하거나 변절하거나 주변에 다른 것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절하지 않고 1932년 상하이를 출발해서 가흥, 항주, 유주, 중경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임시정부 간판을 메고 투쟁했다는 거. 이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참 대단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동한 데가 가흥. 근데 이게 중국 사람 저보송이라는 사람 집이에요. 여기에서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구가 언제든지 도망가기 위해서 2층에 침실이 있었는데 침실 밑에 저런 구멍이 있어. 딱 누가 왔다 그러면 쫙 밑으로 가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는 거야. 근데 중국에는요 수로가 많아. 물길들이. 그래서 조금 배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딱 나오면 요런 배가 있었어. 그건 요 배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딱 들어가면 저 갈 수 없잖아. 배를 운전할 수 없잖아. 요를 저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폐 통해서 또 중국 아가씨 싸우게 처녀배 싸우 딱 해가지고 싹 도망가는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또 일설에는 김구와 또 그 처녀배 싸움 사이에 뭐 러브 스토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나치게 또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김구는 사실은 좀 못된 놈이다. 아가씨들 좋아했다. 뭐 이렇게. 근데 또 백곡 김구가 또 부인이 이렇게 또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의 해방이 될 때까지 호래비 생활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면 전시도 또 천연베스하고 또 전시도 있고 또 다 있어요. 중국 쪽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집, 그리고 이제 멀리 또 산속으로도 막 도망가고, 이 산속에도 제천별사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젊은 시절에, 접니다. 김구, 이 중국 분들. 근데 산속으로도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피신하면서 전부 다 상해에 있을 때는 양복을 입고 있어. 그런데 상해에서는 양복이 보통 도시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시골로 가면 양복 입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 장포라 그래가지고 중국 옷. 그리고 은폐 다 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중국 옷 입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여기 이동영 선생이고, 뭐 등등 이런 분들, 전부 다 여성분들도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중국 옷을 좀 입고 있는 그런 은폐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저기 중국의 어디 남방 시골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그리고 항주 임시정부 청소기 서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호는 참 이뻐요. 그래서 서호 같은 데는 항주 같은 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보셔도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항주 호변천 청사인데 호숫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청사.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뻔듯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아주 뭐 좀 지저분하고 뭐 아주 그런 쪽에 지금 이제 청사니까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방도 요방하고 요방 두 개예요. 이렇게 건물 전체를 찍어놓으니까 이게 청사도 같지만 사실은 이제 건물 두 개 정도다. 방 두 개. 네, 이제 전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제가 1989년도에 89년이니까 89년 1월 14일 날 찍은 거야, 제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요인들이 피신했을 당시에는 저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활동을 했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계림 근처에 유주라고 있는데 여기 진짜 더운 지역이야. 예? 남방 지역인데 여기까지도 피신을 받고 여기서 이제 또 임시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극 활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과 한중 우위, 중한 우위를 이제 도모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산이 저런 산이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부 석해성. 그러니까 더운 남쪽 지역. 계림도 저래요. 계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동양화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요. 이게 중국은 그런데 중국은요. 이렇게 성이 이렇게 벽돌로 쌓은 거예요. 이렇게. 중국은 흙이 많고 화강암이 별로 없어. 우리는 성벽이 전부 다 뭐예요? 화강암이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벽돌. 그래서 여러분이 수원성 있죠? 화성에도 장안문 쪽에 가면 일부는 벽돌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정약용 있죠? 정약용이 이제 중국을 모방해서 벽돌을 쌓은 거야. 일부를.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남방 쪽이다. 그리고 이제 산도 완전히 그러니까 동양화처럼 저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임시정부 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사실은 뭐 독립운동의 임시정부 세력이 굉장히 좀 미약했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여기 이런 배 있죠, 그렇죠? 이런 데에서 몇 년, 거의 8년을 유랑했다고 생각하시면 일부 정착하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분들이 또 독립운동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경에 와서 비로소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는 이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와 있었기 때문에 스폰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또 일본 비행기들이 와서 막 폭격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청사가 이제 연화지 청사고 중경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제 해방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옛날에 같이 갔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경호부대였대요. 그리고 저분이 윤경민 선생인데 강복 회장도 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사돈지간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임시정부 청사가 연화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사야항 청사도 있는데 이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주차장으로 뭐 쓰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정부도 중경 이게 다 옛날에 임시정부가 시내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미온이라는 중국 음식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싹 헐어버렸어. 다만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관계가 좋았어가지고 박근혜 때 뭐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을 없애는 대신 어마어마하게 크게 광복군 총사령부 그 박물관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명동 같은 데다가 어마어마한 부지에 또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을 시진핑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우리가 서로 간에 상생하는 쪽으로 해서 잘 이렇게 속된 말로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까 하여튼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어디를 갔어? 미국을 안 가고 보통 우리는 미국을 가는데 중국을 갔어. 그러니까 또 관계가 좀 좋았었나 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중국어도 조금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뭐 중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썩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도 뭐를 져주겠다고 사실은 했었는데 그래서 헐었는데 지금 그냥 헐구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광복군 총사령부 애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는 지금 이제 크게 저것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40년부터 45년까지 중경에서 임시정부가 있다가 해방이 이제 됐고 그래서 해방됐을 때에 이제 그 기념사진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또 여기가 이제 김원봉이고 여기가 지청천 장군이고 여기 이제 저 사진을 하나 넣었고 여기 백범 김구고 이 지청천 그러니까 진보적인 세력에서는 그 김원봉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군부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진보적인 세력에서는 약산 김원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청천 장군이라는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일본.
일본 육사하려고 일본군이야. 근데 망명했어. 신흥문학교 교관도 했어. 또 만주에서 독립군 대장도 했어. 그 다음에는 광복군 총사령관도 했어. 그리고 해방 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한 보름 전에 지청천 장군의 일기가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기회가 되시면 뭐 서점 같은 데서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진으로 보는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만주 쪽은 안 다루셨잖아요. 만주요? 네. 저요? 저는 이제 만주로 박사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이제 만주 쪽. 오늘은 이제 주제가 임시정부니까 그래서 제가 임시정부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만주 지역이 임시정부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큰, 그래서 아까 우리 또 동산 유인식 어른의 또 증손녀가 되시는 거죠? 또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뒤에 윤 선생님 앉아 계시니까 저 옆구리 찔러서 만주 강의 한번 시켜달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요거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